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인상해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정책 브랜드로 내세우고 가계와 부동산에만 집중된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동급 대비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하는 소형 SUV 스토닉을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노후 대비를 도와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가 새로운 연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을 5% 인상해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면 통신 3사의 이익이 줄기 때문에 5G 투자 여력이 없다는 논리가 있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시장이 가는 방향이면 빚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며 지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통신 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해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유 장관이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사실상 선택약정 5% 상향 조정이 9월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은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데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기를 듣는 모양새라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 장관은 어제 박정우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통신 3사 CEO와 1대1 비공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통신비 인하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 장관이 직접 통신 3사 CEO를 만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박 사장과 만남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9월 시행이라고 못을 받은 상황에서 정책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웠습니다. 가계금융과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돈벌이에만 집중된 현재 금융권의 영업 행태가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저성장과 가계부채 확대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좀 더 자신 있게 자금을 공급해 경제성장의 혈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부터 규제를 바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에 오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꺼내 금융권 영업 행태에 본격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 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은행 총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는 금융권이 지금처럼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중개하는 현상에는 당국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와 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 대표자 연대 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생산적 금융의 다른 축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정리를 추가로 대폭 확대해 다음 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 최대 화두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다른 차종의 판매가 주춤한 사이 소형 SUV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각 업체들이 앞다퉈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역시 연비와 가격으로 무장한 스토닉을 내세워 소형 SUV 시장을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과연 성능은 어떨지 김혜영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스토닉을 타고 김포 웨이필드 호텔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왕복 148km를 달려봤습니다. 스토닉의 진가는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소형 SUV는 힘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킨 채 가속 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치고 나가 핸들링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만큼은 최고입니다. 동급 최고 연비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스토닉. 반환점을 돌아 살펴본 연비는 16.9km. 실제 스토닉의 공인 연비와 비슷합니다. 차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급제동과 급가속을 반복했던 주행 패턴을 고려하면 실제 기대했던 연비 이상의 결과입니다. 스토닉은 소형 SUV 중 유일하게 1,800만 원대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차량에 있을 만한 다양한 안전사항도 눈에 띕니다. 주행 중 차선을 밟자 경고음이 울리고 급회전 구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고 양쪽 구동력이 잘 배분돼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풍절음입니다. 실생활 도심 구간 주행 시 풍절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고속 구간으로 넘어가자 다소 귀에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사전 계약 20일 만에 2,500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스토닉. 과연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스토닉의 무서운 질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연금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텐데요. 최근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해 노후 준비를 돕는 타겟 데이트 펀드, 이른바 TDF가 새로운 연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고객이 은퇴 시점을 설정하면 젊을 때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안정성이 높은 채권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운영되는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 TDF입니다. TDF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비중을 조정해 목표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연금 상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1년 처음 TDF 상품을 출시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가 지난해 4월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사와 제휴를 맺고 삼성한국형 TDF를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투자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준비된 상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개인연금에 도입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이 추진되면서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TDF 출시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하나로 TDF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올해 2월과 3월에 TDF 상품을 선보였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도 지난달 신한 BNPP 마음 편한 TDF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8일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TDF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화자산운용도 최근 JP모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올해 말기에 TDF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은퇴 시점을 설정한 TDF라 해도 위험, 안전자산의 배분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SH수협은행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12월 수협중앙에서 54년 만에 분리돼 독립 경영에 나선 이후 거둔 성과란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SH수협은행이 올해 상반기 1,196억 원의 세전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SH수협은행은 오늘 서울 송파구 오금로 본사에서 2017 하반기 전국 영업전장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 성과의 의미와 하반기 경영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불확실한 지배구조 하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노력을 한 결과 1,196억이라는 단기 순이익을 창출하였고 수협가족 모두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SH수협은행의 총 자산은 30조 2,22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6,013억 원 증가했고 원화 대출금은 1조 8,113억 원 증가한 23조 345억 원, 원화 예수금은 2조 661억 원 증가한 18조 4,1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작년 12월 말 1.22%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0.85%로 크게 개선됐고 연체율도 0.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작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와 분리한 이후 전 임직원이 소매 여신과 비이자이익 증대,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주력한 결과 이 같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SH수협은행은 하반기 경영 목표를 견실한 균형 성장 지속 추구와 시중은행과 대등한 경쟁력 확보,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로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량자산 증대 지속과 영업점 예금 확대, 비대면 채널 경쟁력 확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늘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엔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는데 정작 분양 계약으론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건설사들이 다음 달 2만 4천여 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001년 이후 최대 물량인데요. 미분양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국 미분양 현황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자, 국토교통부는 매달 이맘때쯤이면 이 미분양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7,108가구인데요. 전달과 비교해 0.44%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6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최근 2달간 감소세를 나타내다 다시 늘어난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은 14,350가구로 전달보다 5.8% 감소한 반면 지방은 42,758가구로 전달보다 2.7%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건 정부가 수도권 등 40곳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그만큼 가수요가 빠져나간 만큼 건설사들이 앞으로 공급을 줄일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올해 분양 계획을 작년 말쯤에 이미 세워둔 상황인데요. 예정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닥터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 예정 물량을 조사했더니 24,610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2001년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종전 최대인 작년 동기보다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이었던 작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 올해 계획을 더 늘려 잡은 것인데요. 최근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대출을 받아 땅을 미리 사두는데 계획대로 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자 비용이 쌓이는 만큼 분양을 늦추거나 포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입주 물량도 많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까지 나오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자,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3만 6, 7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은 경기도에 집중됐는데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 19,303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닥터아파트 조사에선 다음 달 경기도에 1,589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작년보다 33.6% 늘어납니다. 8월 전국 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이 경기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공급이 몰리면 미분양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한 데 이어 하반기 중에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에서 1.25%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빚내 집 사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달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출을 더욱 옥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수요가 빠진 분양시장엔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분양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미분양 우려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내부 거래 가운데 93%가 수의계약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 거래 내역을 신고한 30대 그룹 699개 계열사의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내부 거래액 145조 7,771억 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체의 93.2%에 달했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50억 원 이상 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28개 그룹 가운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부영, KTNG 등 5곳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모두 수의 계약이었고 금호아시아나와 부영, KTNG는 내부 거래액 전부를 현금 지급했습니다. 기업별로는 699개 가운데 수의 계약 비중이 100%인 곳이 무려 81.8%에 달했습니다. SK에너지가 10조 6,892억 원의 내부 거래를 모두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모비스와 서브원 등도 내부 거래를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7% 하락한 1조 3,4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와 인센티브 증가, 세타 엔진 리콜 등 품질 관련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4조 3,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9,136억 원으로 무려 48.2% 감소했습니다. 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하반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라인업 확대와 잠재시장 개척 등으로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늘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성그룹주 펀드가 올해 30%에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조사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0.4%였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정보기술주가 주도하면서 삼성그룹주 펀드와 IT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삼성그룹주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0.99%로 30%대를 넘겼습니다. 특히 IT펀드의 수익률은 31.36%로 삼성그룹주 펀드보다 높았습니다. IT펀드의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올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난해 채용자의 2배인 약 3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부문은 일반직과 정보기술 부문, 디지털 부문의 신입 행원입니다. 우리은행은 지원 자격 요건에 학력과 연령 등 자격 요건을 폐지했고 입사 지원서에 자격증과 어학 점수 항목을 없앴습니다. 여기에 100%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 특성과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사 원서는 내달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국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실명 확인을 하면 즉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1,38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해외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 2차 협력사 간 물품 대금 지급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천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 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물품 대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에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그 이자를 펀드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LG전자가 세계적인 안전인증기관 유엘사로부터 올레드 TV와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4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미국 안전규격에 따르면 냉장고 도어 쪽 선반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실과 냉동실 도어를 각각 30만 회, 15만 회 열고 닫지만 LG 시그니처 냉장고는 도어 안쪽 선반에 음식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각각 30만 회 여닫아도 안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때문에 서쪽 지방의 기온이 더 높게 올랐고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 대전과 대구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틈틈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맛비 전망을 살펴보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북부 지방에, 일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1도, 대전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다가 저녁 나절에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속초 강릉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전주와 대구 33도, 광주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장맛비나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폭염 수준의 강한 더위는 조금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